자, 128페이지 민법 통칙 이거 한번 볼게요. 민법 통칙이 1조 2조가 민법 통칙이죠. 민법 제1조에 보니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모르는 용어들이 있나요? 민사에 관하여 이 말은 자, 개인적인 거래를 하다가 소송이 생기면 판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한테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사와 관련돼서 개인끼리 거래하다가 소송이 생기면 뭘 먼저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법률. 법률에 의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어디에 의하고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법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우리 민법의 법원이다. 원자가 뭘까요? 원자를 이렇게 씁니다. 재판소라고 하는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의 뿌리, 법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 민사와 관련된 모든 법은 다 이거란 얘기예요. 법률 아니면 관습법 아니면, 그러면 법률 아니면 관습법이 법이다. 조리는 법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건 법은 아닌 거예요.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까지 찾아보고 관습법까지 없다는 얘기는 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법이 없으면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재판할 수 없어. 그래서 국가에서 재판을 포기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주목 센 놈이죠. 그럼 그건 짐승의 세계지 문명의 세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판할 때 그럼 뭐에 따라라? 조리에 따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리는 쌀 뜰 때 쓰던 거 아닌가? 그거 아니죠. 그럼 조리 뭘까요? 사물의 근본 이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의 근본 이치. 사물의 근본 이치는 가장 합리적인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자연의 섭리. 그거에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럼 합리적인 자연의 섭리는 나는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헌법에도 판사는 법률과 뭐 법과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심이 이건 거예요. 근데 난 양심 없어. 뭘 양심이야, 판사가. 그럴 수 있죠. 양심 완전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어때요? 싸가지 있어, 없어? 싸가지가 엄청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싸가지를 버려야 합격해요. 마음 좋은 사람들 아주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기한 거 동네방네 다 줘. 그리고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필기한 거 남들이 가져가서 복사하느냐고 공부는 또 못해. 그럼 그동안 뭐해요? 뭘 뭐해? 떠들지.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것도 복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네. 이게 막 일을 하는데 그런 동안 자기 시간 뺏겨. 자기 책 빌려줘서 자기 봐야 될 시간 못 봐.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은요, 시침이 딱 떼버려요. 나 잘 몰라. 그거 남 거 없어. 싹 감추고 이래요. 100%야, 합격이. 100%. 근데 여러분도 싸가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지금까지 학창 시절에 싸가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고, 못한 거고, 없다 그러면 인간성 안 좋은 거고, 그죠?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노 코멘트지 뭘. 그죠? 자, 좋아요.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제2조가 이제 필요한 거야. 민법 제2조는 조문 타이틀이 신의 성실인 거예요. 신의 성실. 그래서 2조 1항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두 번째,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결국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뭐?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어떻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선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없어도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 적용할 법이 없다고. 없어도 어떻게 행사해야 돼요? 신의에 쫓아 성실히. 그리고 남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 적용할 법은 없어요. 법은 없어도 의무 이행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하면서 법이 없어, 법이.
그래서 내 양심 갖고 재판하려고 했더니 내가 양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법에서 조리가 뭐냐라고 하면 제2조 신의 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아시겠죠? 법은 없어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 조리하고 가장 유사한 말을 골라라라고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신의 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말이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 내지는 제정 과정이 국회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법률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민사와 관련된 거니까 법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민법전이겠죠. 그렇죠? 민법전 1조부터 1118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민법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민법은 아니고 공법 중에서도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공법 중에서도 민사와 관련된 것.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제1 판단 기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국제법 같은 거 있죠. 국제법 중에서도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국제법.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를 헌재라고 하죠. 헌재 결정 중에서도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민법은 아니잖아요. 민법은 아닌데 이 안에도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재판할 때 제일 먼저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명령 같은 거 있죠. 대통령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각 부장관이나 이런 것, 각 부장관의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면 시행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명령이에요. 명령. 각 부장관들의 명령, 대통령 명령. 이건 법이 아니에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들은 국회 동의 과정 필요 없어요. 국무회의 의결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건 원래 법률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이게 법학에서는요. 근데 우리 민법 제1조에서 얘기하는 법률은 이것도 포함시켜. 민법 제1조에서만. 아시겠죠? 대통령 명령 같은 것도 포함시켜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있죠? 그 다음에 각 부의 규칙 이런 것들 중에서도 뭐에 관한 것? 민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보겠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민법이 없으면 공법도 찾아보고 공법이 없으면 각종 명령도 찾아보고 명령이 없으면 각종 조례도 찾아보고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각종 규칙도 찾아보고 그죠? 뿐만 아니라 국제 협약 같은 거 있죠? 국제 협약 이런 것들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국제협약은 국가끼리 조약 맺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민법의 법원으로서 재판할 때 제일 먼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있어. 판례 있죠? 대부분 판례. 대부분 판례는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고 또 대부분 판례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이건 전원합의체로 인해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법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원에 의해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수시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해서 대부분 판례는 여기서 법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얘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무법 형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문자로 구성된 법전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문자로 구성된 법전 형식 제1조, 2조, 3조, 제1항, 2항, 3항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에 따른다고요? 관습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관습법. 뭔 차이가 있어요? 관습하고. 관습은 많이 들어보셨죠? 관습법은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습법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사상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 5개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암기시킵니다. 지분명 사양 그러고
하겠습니다. 동작 빠르게 적으면 머리만 아파. 뒤에 얘기 안 할 거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자, 관습하고 관습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저희 작은 놈, 지금 군대 가 있는 작은 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뭐 직업 체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을 텐데요. 거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초3 애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관습하고 관습법을 걔네들이 사회 시간에 관습 뭐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습과 관습법 써놓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걔들이 처음에 나한테 묻는 게 교수가 뭐예요? 교수는 대학에서 전문적인 과목 하나만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라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보다 모르는 게 많네요. 그래서 예, 많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다 가르치잖아요. 뮤직도 하잖아. 아트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장하고 교수하고 누가 높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교장보다 낮은 게 왔잖아 지금. 근데 이제 관심 없는 거지. 지들끼리 하려고 하는 거지. 넌 또 들어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서 물어봤어요. 관습하고 관습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해요. 초3이 초3한테 가서 어떤 놈이 정확한 답을 하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거다. 딱 거기서 배우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초3이 맞힌 거야. 초3. 아시겠죠? 관습하고 관습법이 어떻게 차이나요? 저 뒤에 계신 분, 관습하고 관습법 어떻게 차이나요? 이쪽 줄 맨 뒤에. 예. 초3 맞힌 거라 그랬죠? 초3? 예. 예? 더 쉬운 거 있어요. 두 글자, 세 글자 맞아요. 두 글자, 세 글자. 정확하잖아요. 한 글자 차이가 뭐예요? 법. 법이냐? 아니냐?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법이냐 아니냐야. 관습법의 전개 과정 이거 지금 안 할 거라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는 법이다 아니다 그 차이가. 그럼 어떤 차이가 있길래 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위반했을 때. 관습을 위반했어요. 관습. 관행을 위반했다고.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야. 관습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도덕적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까지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관습법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인 관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위반행위 했다고. 내가 피해자예요. 그럼 나는 이게 관습인지 관습법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피해봤으니까 손해배상이라고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래? 네! 그리고 손해배상합니까?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건 좋지만 돈은 달래지 마라. 그럴 거 아니냐고. 지금 뭐요? 손해배상 못 해줘. 내가 무슨 뭘 그렇게 위반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입을 찢고 뭐 이런 거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법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배상 해줘라 라고 판결이 나왔대요. 그럼 결국은 위반한 게 뭐란 뜻이야? 관습법을 위반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관습법이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 그러면 관습법이다 아니다. 관습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 결국은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지만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습법인 거야? 미리 있었다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위반행위 했으니까 손해배상해 주라는 얘기는 이미 이건 관습법이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얘기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요? 당사자들 보고 주장 입증하라 그래야 돼요? 왜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유혹이 굉장히 좋은 거야.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 본인이 얘기하고도 사고력이 커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고력이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그게 뭐냐면 이미 법이잖아요. 법. 그리고 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법을 가장 하루 종일 밥 먹고 법만 연구하는 데가 어디야? 법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법원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법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법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습법하고 법률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불문법인 거야. 문자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사회에 흐르는 관행인 거예요. 이게 구체화돼서 일반 대중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위반 행위하게 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게 관습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건 불문법이고 이건 성문법이고 이건 불문법 형태죠.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해요.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해요. 왜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할까? 성문법이 어떤 분이 성문법이 훨씬 더 많아서 불문법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영국이나 미국을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해요. 그럼 거기는 성문법보다 불문법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닌가요? 소송할 때 제1차적 판단 기준이 성문법이면 성문법주의 국가고 제1차적 판단 기준이 불문법이면 불문법주의 국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이라든지 판례법이라든지 조리 이런 것들이 제1차적 판단 기준인 거예요. 거기도 성문법이 불문법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문화된 법들이. 이제 재판하는 건 이제 우리 TV나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재판할 때 보면은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있죠. 걔네들은 이쪽에 한 20명 정도 배심원이 앉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해. 재판장 저기 앉혀놓고 배심원들을 설득해서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먼저 가리는 거예요. 오제이 심슨 사건 있죠. 오제이 심슨 사건. 오제이 심슨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그 부인의 정부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이게 유죄가 되면 정기의자에 앉아서 사형당해야 되는 거 아니면 최소한 종신형이 돼야 돼요.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근데 그게 무죄로 풀려나잖아요. 한국 같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변호사가 배심원단을 감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단이 저 남편이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not guilty, 무죄 해버리니까 판사가 법 적용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성문법 적용을. 만약에 guilty, 그래서 유죄라고 하면 그때 성문법이 딱 적용이 돼서 사형 내지는 종신형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그 판결 과정 보면요. 그 판사가 오제이 심슨이 사람 죽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처음에 만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했나를 계속 눈물 나게 만드는 거야. 배심원단을. 오제이 심슨은 변호사가 적어준 대로 그대로 자기가 처음에 만났을 때 내 부인이 뭐 천사, 마치 천사와 같이 보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사랑을 했고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산 놈 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긴 과정을 전부 부인을 사랑했던 것만 얘기하더라고. 근데 배신당했잖아요. 20년, 10몇 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당했대.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풀어준 거야. 한국은 어떻게? 존경하 없는 재판장님이잖아요. 왜 재판장님이 뭐 보고 있어 지금?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 없는 재판장님이야. 그래서 성문법주의 국가와 불문법주의 국가의 기준은 제1차적 판단 기준이 성문법이면 성문법주의 국가고 제1차적 판단 기준이 불문법이면 불문법주의 국가인데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도 또 있긴 있어요. 이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문법은 법존이 있으니까 딱 들춰보면 몇 조에 뭐가 있다라고 금방 알죠. 이걸 법률 생활이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문법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불문민법이 뭐가 있어요? 아까 5개 얘기했는데 지분명 사양 그러고 앞글자만 얘기해줘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문법은 법률 생활이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가 변천됨에 따라서 불문법은 쉽게 바뀌어요. 우리 사회관념이 바뀌면 불문법은 잘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 타당성, 사회 변화에 적응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문법은 그런 건 좀 떨어져. 왜? 저기 계신 분들 일 안 하시잖아요. 저분들이 사회 변화하면 자꾸만 바꿔줘야 되는데 저분들이 주 업무가 뭐예요? 쌈박질. 그러니까 안 바꾸잖아. 그래서 잘 바뀌질 않는 거야. 그래서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 우리가 법이 뭔지 알고 싶으면 들춰보면 되죠. 그래서 법률 생활이 명확하다 이런 얘기는 해요. 장단점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관습법에 관해서 설명했고 관습법마저 없으면 그땐 뭘로 해라? 조리로 해라. 그러면 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 한번 갈게요. 자,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배경 같은 걸 잘 들어두셔야 이론 수업할 때 굉장히 쉬워요. 자, 거기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돼 있죠. 여기 그 법원의 유형 중에서 1번이 법률이죠. 법률.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민법전도 있고 공법 규정도 있고 헌재 결정도 있고 쭉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디귿의 맨 밑에 대법원 판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왜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습법. 관습법은 3번에 있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고요. 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리는 뭐 두 번째 줄 정의 내지는 뭐 정도로 신의칙 정도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고. 자, 거기 밑에 이제 문제가 20일의 기출문제로 넣어놨잖아요. 이 법원이 우리 시험 22번 보면서 딱 2번 빠졌어. 20번 나왔어요. 법원이. 20번 나왔는데 딱 2번 빠졌어. 2번. 2번 빠졌는데 22회 여러분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봤던 22회 시험에 빠졌어요. 그럼 23회 시험에 이건 나와 안 나와? 나와. 언제까지? 10년 동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씩 빠지니까. 그렇죠. 장기전 세우신 분들은 아직 10년 동안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니까 한번 3번 한번 보세요.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답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넘겨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나오죠. 권리와 의무. 권리 뭐고 의무는 뭐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권리의 분류 중에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과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권리의 분류 방식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형성권하고 청구권이니까 여기다 넣어놨는데,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형성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형성권은 개념이 이거야. 표의자가 의사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의사표시하게 되면 얘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표의자가 있고 얘가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얘가 의사표시를 A라고 했다. 그럼 법률 효과가 A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 혼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했는데 상대방의 동의는 묻지도 않아. 상대방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표시하면 내가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형성권은 대부분 다 뭘로 나타나? 단독행위야. 혼자서 하는 거니까. 또 단독행위 말고 쌍방행위도 있겠죠. 쌍방행위는 이제 계약이 쌍방행위예요. 사실래요? 네.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쌍방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합의가 성립됐다. 이게 계약이 성립된 건데,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거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나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내 마음대로 막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나는 순간 뭔가 뺏기겠죠. 그래.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무제한 인정해주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엄격하게 통제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에 정해진 때만 행사할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요건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라고 해서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이 형성권은 제가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암기시켜요. 요거 8개 하고 요거 4개 정도 이렇게 암기시키고 재판상 판결에 의하는 거 하나 이렇게 암기시킬 거라고. 암기는 지금 안 한다고 얘기했죠. 거기 나와 있긴 해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동철 추의 지면 추상 뭐 유유제포 막 이라고 암기시킬 거라고. 이것도 다 나름대로 사연을 붙여서 하니까 사연을 잘 이렇게 감동 깊게 이렇게 듣다 보면 내용은 암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야, 그 대신 형성권의 개념은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좀 쉬워요. 자, 내가 이 물건을 사긴 샀는데 사기당해서 샀다고. 사기. 저놈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사기당해서 물건 샀으니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취소하는데, 야, 사기꾼 너 일로 와봐. 내가 이거 취소할 거니까 너 동의해줘. 그럼 그놈이 동의해 줄까?
얼마나 고생해서 사기쳤는데, 사기꾼도 노력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취소하라고 동의해줘요? 천만의 말씀이지. 동의 안 해주지. 그래도 내가 일방적으로 취소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 동의 없이도. 이런 게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요건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요건에 맞추면 일방적인 표시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 청구권은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행사하면 가족법상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서 돈 갚을 때 됐으니까 갚아야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으니 이전 등기 해줘야지, 물건 급부하기로 했으니까 급부해줘야지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인 거야. 채권적 청구권. 누구에게만 행사해야 돼?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권을 가진 자는 뭘 행사해요? 물권적 청구권. 내 물건 가지고 있는 자 누가 됐든, 반환 의무자가 됐든 반환 의무자가 아닌 자가 됐든 가갖고 내 물건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인 거야. 근데 내 물건도 아닌데 제 물건 돌려줘 라고 하면 한 대 맞겠죠? 코피 나겠죠? 네가 뭔데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행사해야 돼요? 물권자가.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그래서 채권자만이 행사하고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난 더 이상 채권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이제 내가 행사해야 돼? 그분이 행사해야 돼? 그분이 행사해야 되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 물건을 내가 이분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이 물건 돌려달라고 이제 누가 해야 돼? 내가 가서 해야 돼? 저분이 해야 돼? 저분이 해야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채권자만이 또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법상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법상 청구권, 뭐 대표적인 게 부부간의 동거 청구예요. 남편이 또는 부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합시다. 부부간의 동거 청구해요. 이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한테만 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부부 동거 청구하면 그 아줌마한테 머리채 잡히죠? 그런 거잖아. 과거에 내 남편이었어. 그래도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거기서 동거 청구하면 머리채 안 잡히겠냐고. 심각하게 잡히겠죠? 또 미성년 자녀는 자기 친권자에게 부양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가족법상 청구권이에요. 지 아버지한테 해야 돼? 아랫집 아저씨한테 해야 돼? 자기 아버지한테 해야지. 아랫집 아저씨한테 부양 청구하면 그 집 부부싸움 나요. 쟤 누구냐고. 피검사하자고. 그럴 거 아니냐고. 복잡해지죠? 그래. 그러니까 청구권의 종류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가족법상의 청구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 기초가 되는 권리는 물권이고 채권이고 가족권이겠죠.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물권이잖아요. 가족법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가족권이잖아. 채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뭐예요? 채권이잖아. 가족관계 끝나면 가족법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권을 상실하게 되면은, 즉 물권을 양도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채권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통틀어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최대한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가족법상 청구권이든 관계없이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기초가 되는 권리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해야 돼. 이게 또 눈동자가 안 돼. 다시 해야 돼. 자, 물권을 양도하면 물권적 청구권 나한테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물권만 양도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갖겠어. 아니면 나는 물권만 가지고 있을 테니 물권적 청구권만 당신에게 양도하겠어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없어. 기초가 되는 권리는 물권이고 이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이 말. 그래서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따로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 최대한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고 채권과 분리해서 채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 그다음에 청구권 이렇게 나오는데 채청, 물청, 가족법상 청구권 이렇게 되고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줄치지 마세요. 줄치면 암기하고 싶어서 안 돼. 복습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려고 줄쳐.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하거나 청구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5번 얘기했어 이걸. 그랬으면 대충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신의 성질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현대 국가에만 들어가 있는 이 민법 조항이에요. 근대 민법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대 민법이라고 하는 건 자유방임 국가 시대의 민법이거든요.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자유야. 옆 사람 딱 때려. 왜 때려? 자유야. 그러죠? 그럼 걔는 망치 갖고 때리죠. 왜 때린 거야? 자유인 거야. 자유. 그럼 이쪽은 해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런 거 동해보복, 같은 해보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탈리오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학에서. 이런 게 항상 만연할 때도 민법은 있었어요. 그때는 신의 성질의 원칙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자유 경쟁에 따라서, 자유 방임 사상에 따라서 모든 건 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고, 그때는 민사에 관해서 자기 권리 행사하는 자,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언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재산권 행사하다가 저 사람에게 손해 줬잖아요. 그래도 나는 정당하게 내 재산권을 행사한 거니까 저 사람에게 손해가 생겨도 내 재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가진 자끼리 무한 경쟁이 이루어져요. 경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겼다? 그럼 부가 확 커지는 거고, 그럼 하나는 졌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글자로 거지가 되는 거지. 3글자로 알거지가 되는 거야. 알거지는 수업 시간에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알거지. 부자가 되면 리치.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건 뭐 그런 거고, 알거지가 된다고. 그럼 이제 이겼어. 저쪽에도 하나 이겼네. 그럼 둘이 또 경쟁이 되죠. 둘이 경쟁이 돼. 누군가 하나 이길 거 아니냐고. 그럼 하나가 이겨서 더 큰 부자가 되고 하나는 또 거지가 되네. 그럼 또 승자승끼리 또 한번 붙을 거 아니에요. 토너멘트식으로 이렇게 해서 붙었대. 그러다 보면 점점 부는 어떤 사람들이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또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점점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생겼냐면 우리 민법이 생기고 자유 경쟁이, 재산을 모으기 위한 자유 경쟁이, 자유로운 법률 관계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아주 무제한 경쟁에 자유시장 경제가 발달해요. 시장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 산업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가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병리현상이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근데 가진 소수의 5%의 자본가 계급이 95%의 노동자, 빈자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불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선동하는 세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마르크스,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붕괴론,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자본론, 마르크스 자본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무슨 계급 투쟁론 다 들어본 얘기죠. 학교 다니면서 또 법학 전공 안 했어도 사회 시간 같은 데 이렇게 들어본 얘기잖아요. 요게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자본주의 어떤 그 병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때 선동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체제가 흔들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이건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 전까지는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권리 행사에는 일부 제한이 되는 거야. 그 제한이 뭐죠?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 행사는 자유롭게 보장은 되긴 돼요. 자유롭게 보장이 되되 남용하는 식으로 행사하지 말고 의무 이행도 자유롭게 보장은 되되 채무 불이행하는 신의 측에 부합되지 않는 정도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그 전에는 내가 어떤 법률 행위 했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나한테 안 좋으면 뭐 할 수 있었어요? 속된 말로 오리발. 하네. 못해. 왜? 손해 생길 것 같아. 이런 애들 요즘 에도 많이 있죠. 개화가 덜 된 애들이요. 아직도 근대 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대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불리해진다 라고 해서 그거 못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의칙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이게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한다, 도덕관념에 반한다 라고 하면 그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법관계에만 있어요? 공법관계에도 있어요? 공법관계도 마찬가지야. 공권력 가진 자가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지원을 했는데 걔한테는 50분의 기회를 주고 나한테는 10분 뺏기 기회를 안 준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겐 10분만 기회를 주고 나한테 50분 줬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에? 그렇게 점잖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 이런 개,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얘기는 자유롭게 또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그동안 자기가 배운 욕들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에 기본적인 개념이 뭐야? 불공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공권력 가진 자가, 공권력은 내가 이 사람에게 10분 주고 저 사람에게 50분 줄 건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불공정이 생기잖아. 거기에도 뭐가 적용돼야 되는 거야? 신의성질의 원칙이 적용돼서 공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공권력 가진 자가 내 맘이야? 그럼 우린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 야, 신의칙상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공법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법이 없어도 우리 모든 사회생활 관계 꼭 우리가 어떤 행위할 때 불법이 아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고 해도 비난이 가능한 게 뭐예요? 신의칙상 비난이 가능한 거예요. 또 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근거가 뭐죠? 이건 거예요. 법이 없어도. 아시겠습니까? 신의성질의 원칙. 그리고 현대국가에서 이 채택을 한 거야. 근대국가 시대의 자본주의 어떤 병리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공공복리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민사에도 들어왔고, 민사에 들어왔다가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돼버렸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신의성질의 원칙만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이 사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사회가 보면은 신의성질의 원칙이 아주 강조되는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예요, 실제로. 그래서 좀 잘 발달한 선진국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저거하고 통하는 거야. 뭐 노빌리스 오빌리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고요.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그 양쪽 가로 2번 보세요.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한자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도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한번 설명할게요. 내가 어떤 법률행위 했어요. 근데 그 법률행위가 나한테 나중에 불리해진다고. 불리해지면 내가 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신의칙성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게 뭐죠? 일구이연이잖아요. 이건 신의칙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법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행법규가 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했어요. 강행법규 위반했잖아요. 그럼 그 행위는 무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 밀수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 있나요? 마약 밀수는 해서는 안 되겠죠? 걸리면 거진 죽습니다. 죽는다 좀 이상하네. 뒤집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죠? 자, 죽습니다. 근데 내가 마약 밀매 계약을 했어요. 이건 강행법규 위반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한테 불리해질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노 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계약 체결했으니까 신의칙상 무조건 돈 줘야 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내가 그 법률 행위할 때 강행법규를 위반했고 그래서 무효인 걸 알고 했어요. 알고 했어도 나중에
이건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니까 이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강행법규 위반을 했던 뭐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던 무조건 내가 한 건 유효고 남이 한 건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무효고 이게 오히려 신의축 위반이죠. 내가 한 거든 남이 한 거든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면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의축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건 강행법규 위반해도 유효고 제가 한 건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고 이거 신의축 위반이잖아. 이게 누가 했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알고 내가 했어도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무효를 무효라고 얘기하는 게 신의축에 부합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일구이연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이거는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신의축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건 신의축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은 판례인데 되게 재밌는 판례인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저 금방 봤던 그거 있잖아요. 요걸 제가 왜 자꾸만 얘기하냐면 요건 우리 시험에 18번 나온 중에서 12번 정답으로 들어갔어요. 21회도 나왔고 22회도 나왔고 23회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21회 시험보다 22회 시험보다 21회 문제가 더 좋기 때문에 문제를 안 갈고 그냥 21회 걸 넣어놓은 건데 거기도 답이 뭐예요? 4번에 보세요.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한 자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축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죠. 예, 그런 핵심 개념들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나오죠. 권리의 주체와 객체 이건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